오늘은 일찍 왔어요. 오늘 좀 떠들다가 나무 위키도 읽다가 그럴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배경화면 이쁘죠? 뭘 할까요? 안녕하세요. 후후. 있으면 월드컵을 해볼까요? 나무 위키. 아고. 잘못 눌러버렸어요. 제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팔로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그래주세요. 아유, 그냥 해야지. 아유, 귀찮아. 뭘 할까요? 사건 읽기. 사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 오슬로 플라자 호텔 여성 살인 사건. 이걸로 할까요? 1995년 노르웨이 오슬로의 플라자 호텔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사건. 1995년 5월 31일 젊은 여성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인 플라자 호텔, 왕족이나 연예인들이 주로 묵었다네요. 2805호에 투숙했는데 6월 2일 호텔 측에 자신의 숙박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호텔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그녀가 투숙한 2805호에 몇 번이나 메시지를 남겼으나 여성은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6월 3일 7시 50분경 호텔 경비원이 직접 2805호로가 문을 두드렸으나 그 직후 방 안에서 총성이 들렸고 놀란 경비원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책임자에게 상황을 전달한 뒤 이때 15분 정도 공백이 발생한다. 책임자와 함께 8시 4분경 2805호로 돌아가 강제로 잠긴 문을 개방하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투숙 중이던 여성은 아마 한가운데에 총상을 입은 채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여성의 손에 총기가 쥐어져 있다는 점이나 방 안에 다른 이의 흔적이나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보고 자살로 결론지었으며 이렇게 사건은 단순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될수록 의문스러운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 맞는가? 피해자는 아마 이마 한가운데에 총상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으며 9mm
브라우니 하이파워 권총을 오른손에 쥐고 있었다. 잠시만요. 댓글창을 볼 수 있게 핸드폰을 켜봤어요. 그러나 총을 머리에 대고 스스로 쏘아 자살했다면 손에 피가 묻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천장까지 피가 튄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으며 총기 반동으로 인한 멍자국이나 그을음도 없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샤워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외출복이었는데 외출을 앞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자살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침대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총알 자국. 피해자가 사망한 채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서도 총알 자국이 발견됐다. 즉, 같은 총에서 총알이 2번 발사된 것이다. 이 2발의 총알을 모두 피해자가 쏜 것이라고 가정하면 피해자는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매트리스에 한 발, 그리고 경비원이 자리를 떠나면서 발생한 15분의 공백 사이에 자신의 머리에 한 발을 쏘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사건 직후 강제로 문을 개방했던 책임자와 경비원은 경찰에게 방문을 열었을 때 매캐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는데 만약 호텔 직원들이 문을 개방한 시간이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어느 정도 흐른 뒤였다고 가정하면 누군가가 피해자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뒤 경비원이 문을 두드리자 경비원이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발 더 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찰은 첫 번째 사격은 실제 총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베개를 이용해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만약 테스트용 사격이 맞다면 이는 사망자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스파이라는 가설에 위배된다. 알 수 없는 신원. 그녀가 사망한 직후 그녀의 소지품을 검사한 경찰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의 상표 라벨이 뜯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이 전혀 없었으며 일반인들이 흔히 가지고 다닐 만한 소지품인 집 열쇠나 자동차 열쇠도 찾을 수 없었다. 총기의 일련 번호도 지워져 경찰은 그 무기가 불법 무기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그녀가 호텔에 입실했을 때 직접 작성한 고객 카드를 조회했고
이를 여성의 이름이 제니퍼 페어게이트이며 벨기에의 작은 도시인 베를린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벨기에 경찰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벨기에 경찰로부터 그런 여성은 없다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그녀가 고객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등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에서 한 언론인이 직접 베를린에 가서 그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사라진 소지품과 이상하게 많은 총알. 그녀가 투숙한 방에 룸 서비스를 하러 간 직원이나 청소한 직원들이 잠시만요. 그녀의 방에서 커다란 캐리어나 예쁜 구두 한 켤레를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직원들이 진술한 소지품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여성이 가진 옷 중 상의는 여러 벌 있었으나 하의는 한 벌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 총알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성이 가지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25개를 그리고 탄창에서 7개를 발견했다. 이는 자살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다. 한두 발이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총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라진 남성과 수상한 투숙 과정. 여성이 작성한 고객 등록 카드에는 루이스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의 남성이 함께 투숙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프론트 직원 중 한 명이 그녀가 호텔에 체크인할 때 함께 서 있던 35세에서 40세 사이에 키 큰 남성을 목격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으나 이 남성의 정체는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플라자 호텔은 최고급 호텔로서 왕족이나 유명인들이 투숙하는 것은 물론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여 회담도 자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고 투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성이 아무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투숙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었다. 처음 호텔에 예약을 위해 전화했을 때는 영어를 사용했으나 이후에 동행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호텔에 전화했을 때는 독일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동독 지역의 독일어였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경찰은 여성이 독일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전직 노르웨이 정보기관 출신 요원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보기관의 처형 방식이라면서 이 여성이 정보기관 요원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옷의 상표가 제거된 점이나 실종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망한 여성이 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여성이 마약 조직의 일원이거나 고급 매춘부였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요원이라면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해야 한 거라고 보고요. 상표가 제거되었다는 건 상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도 있으니까 제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약 조직의 일원이라면 가방에 마약은 다 들고 다니고 있을 텐데 살해한 사람이 가져갔으려나? 고급 매춘부,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매춘부라는 직업이 그 높은 사람들의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이 입이 가볍거나 가볍지 않더라도 비밀을 높은 사람들은 비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매춘부였으면 이 비밀 때문에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용의자 여성의 방에서 2816이라는 숫자가 적힌 USA 투데이 신문이 발견되었으며 신문이 담겨있던 비닐봉지에 신원미상의 지문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이 신문은 매일 아침 호텔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것이었으며 2816이라는 숫자가 호텔의 2816호라는 객실과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르웨이 경찰이 당시 채취한 지문을 인터폴에 제출했다고 한다. 노르웨이 신문인 벵갈덴 갱에서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이건 알아서 읽어주세요. 사건 당시 2804호에 투숙했던 벨기에 남성을 찾아가 인터뷰했는데 이 남성은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 6월 3일 아침에 체크아웃하면서 맞은편 방 여성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프론트 직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건 6월 3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다는 것이다. 이 벨기에 남성이 수상한데요. 경찰은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1996년에 사건을 미해결로 결론짓고 시신을 매장하려 했으나 당시 수집한 사건 증거들을 재조사하고 시신을 발굴해 DNA를 조사하는 등 재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여인, 이 사건도 상표가 다 뜯겨져 있고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다고 적혀 있네요.
세일리시해 잘린발 연쇄 발견 사건. 잘린 발이 연쇄적으로 발견됐나봐요. 와, 겁나게 많이도 발견됐네. 이게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잖아? 아이고, 겁나게 많아. 2007년 이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 섬과 미국 워싱턴주 인근 세일리시 해안에서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발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 첫 번째 발견 이후 2023년까지 운동화를 신은 발이 총 22개 발견됐다. 사람 발이 발견되기 시작한 이래 언론이고 여론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하는 사건이다. XKCD 역시 완전히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처음 발견됐을 때 이후로 계속 매년마다 발견된다는 점, 다른 부위가 아닌 발목 부분만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발견된 발목의 신원은 대부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발 5개의 신원이 확인됐다네요. 첫 사건 발생일은 2007년 8월 22일로 캐나다 제디디아 섬에서 보트를 타고 섬에 여행 온 가족 중 12세 딸이 잘려있는 발을 발견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는데 신발은 인도산 캠퍼스로 신발로 2003년에 주로 인도에서 팔리던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8월 26일에 게브리올라 섬에서 인근 주민이 두 번째 발을 발견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동물에 의해 훼손되었다. 신발은 리복 운동화였는데 2004년에 북미를 중심으로 팔리던 것으로 이미 단종된 제품이었다. 이때까지는 아직 화제가 되지 못했지만 2008년 2월 8일 발데스 섬에서 벌목공 2명이 세 번째 발을 발견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고 신발은 나이키 운동화였다. 문제는 이 장소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제디디아 섬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주민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그로부터 석 달 후 5월 22일 리치몬드의 커크랜드 섬의 섬지기가 북쪽 해변을 돌다 네 번째 발을 발견했다. 여성의 발이었으며 양말과 뉴발란스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돼서 웨스터 섬에서 다섯 번째 발이 발견되었는데 이 왼쪽 발은 세 번째로 발견되었던 발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했다.
사건의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자 캐나다 연방경찰은 2008년 7월부터 경찰관, 법의학자, 해양학자들을 모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9개월째 전혀 단서는 물론 사건 간의 연관성도 잡지 못해 답답해했다. 신원이라도 찾기 위해 300개에 달하는 실종자 기록과 모두 대조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경찰은 신발 상표, 크기, 판매 지역, 장소를 모두 공개하면서 제보를 받았고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으나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 가설에 불과해 사건의 진전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인 발목 절단, 심지어는 연쇄살인까지 의심했지만 법의학자들은 수중에서는 모든 발목은 시체가 불패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했다. 발목이 꽤나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부패되면서 발과 나머지 몸체가 분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몸도 같이 발견이 돼야지. 발만 발견이 되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2008년 8월 1일 미국 파이스트의 주인 데프카 해안에서 해안을 관리하던 30대 여성에 의해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의 6번째 발이 발견되었다. 후에 조사 결과 이 발은 캐나다에서 바다를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1일에 7번째 발을 리치몬드의 프레이저 강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다이애나라는 여자가 발견했다. 여자의 왼발이었고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다. DNA 검사 결과 이 발은 5월 22일 커클랜드 섬에서 발견된 오른쪽 발목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뉴발란스네. 후에 이 여성은 2004년 뉴웨스트 민스터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1년 정도 후인 2009년 10월 27일 캐나다 리치먼드의 트라이앵글 로드 인근 해변을 걷던 남성 2명이 8번째 발을 발견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으며 신발은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였다. 이후 2010년에는 8월 27일 미국 휘드비 섬에서 신발과 양말을 신지 않은 여성의 발목이 발견된다. 조사 결과 이 발목은 물속에 약 2개월가량 있었으며 DNA를 가진 사람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2월 5일 미국 워싱턴주 타쿠마 갯벌에서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의 오른쪽 발목이 발견된다. 특히 이 발목은 양말을 신지 않았으며 어린이의 발목이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그럼 어린이의 발목이면 자살은 아닌 것 같은데? 애가 뭐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겠어? 아닌가? 힘든 게 있나? 2011년 8월 30일에 캐나다 팔스크리크 선착장 옆 해안에서 성별을 알 수 없는 발목이 발견되었다. 이 발목은 무릎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4일에는 캐나다의
포트 무디 4.3의 호수에서 야영을 하던 여성들에 의해 남성의 오른쪽 발목이 발견된다. 또한 11월 20날에는 검은색 봉투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뼈와 발목이 발견된다. 물고기가 신발을 안 좋아하나? 신발에 들어있는 사람 발을 안 좋아하는 건가? 경찰은 당국은 이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는 중이다. 2012년에는 1월 26일에 캐나다의 나남해안 근처 도로에 놓인 장화 안에서 발목이 발견되었다. 2014년 5월 6일엔 시애틀 화이트 부두의 고물착고 근처에서 뉴발란스 신발이 신겨진 성별 불명의 발목이 발견된다. 2016년에는 2월 7일에 밴쿠버 포트 램프루 근처에서 등산객이 양말과 운동화가 신겨진 발목을 찾아내었고 2월 12일에도 포트램프루에서 발목이 발견된다. 조사 결과 두 발목은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12월 8일에 밴쿠버 요르단 강 근처에서 상당히 오래된 신발을 신고 있던 사람의 발이 발견됐다. 2018년에는 5월 6일에 가브리올라 섬의 해안에서 하이킹용 부츠를 신은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는데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만으로 한정하면 14번째 잘린 발이라고 한다. 2019년 1월 1일에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의 제티섬에서 20번째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발의 주인은 2016년부터 2년간 실종된 안토니오 닐이라고 밝혀졌다. 사건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심지어 가짜 발이 나왔다. 2008년 6월 18일, 즉 5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발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6번째 발이 발견되었다며 부사를 덜어놨지만 알고 보니 동물 발목뼈에 양말을 씌우고 신발을 신긴 가짜였다. 또 2011년 8월에도 해변가에 버려진 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역시 생고기를 뭉쳐서 발목처럼 꾸민 가짜였다. 이야, 정말 할 일 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후 최초로 발견된 2007년부터 1년, 길게는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목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발목은 현재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신발을 신고 맨발인 발은 발견이 안 됐네요. 다 신발 신기고 양말 신었거나 아니면 신발 신은 채로 발목이 잘려 있거나 그러는데 아시아에 발생한 쓰나미의 희생자의 발이 태평양을 건너 세일러시에까지 떠내려왔다는 추측이 존재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면 한참 후에 밴쿠버나 시애틀 등지에서 일본어가 적힌 축구공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던 잘린 발들이 2007년 이후에서야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쓰나미는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해 왔기에 이 사건이 쓰나미의 여파라고 한다면 예전부터 해변가에서 잘린 발이 발견됐어야 아귀가 맞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발생한 물건이라면 태평양을 건넜을 텐데 해양 생물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인근에서 투신자살한 사람들의 유해 중 일부라고 설명한다. 다른 신발들과 달리 운동화는 가볍기 때문에 부패 과정에서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것. 실제로 2008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발의 주인은 4년 전인 2004년에 캐나다의 뉴웨스트민스터시의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예리한 절단면에 대한 의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여담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벌거벗은 여차가 부패한 사슴 시체를 날것으로 먹는 엽기적인 사건 또한 발생했다. 와. 집주인이 정원에서 사슴 시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떤 동물들이 사슴 시체를 먹으러 오나 보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대. 그래서 결국 찍었대. 벌거벗은 마녀가 사슴 시체를 먹는 장면이, 심지어 발굽을 입에 댄 모습까지 찍혀졌어? 이야. 사진은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내가 열면 왠지 19금 맥힐 것 같아. 노란 딱지. 노란 딱지. 아이고. 이거는 또 뭐냐? 총. (2005년) 조지 알렌 스미스는 아내인 제니퍼 헤이글 스미스와 신혼여행으로 2주간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이 크루즈는 터키,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는 와중이었다. 7월 5일 밤 조지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놀란 아내 제니퍼 크루즈가 승무원들에게 이를 알렸고 승무원들이 배 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조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배의 갑판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쓸린 핏자국이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핏자국? FBI가 나서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발견된 길게 쓸린 핏자국을 조사한 결과 조지의 혈액으로 확인됐는데 핏자국으로 미루어 볼 때 조지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하여 그 시신이 바다에 던져졌거나 피를 흘린 채로 끌려가서 바다에 던져졌을 개연성이 있지만
한편으론 그날 조지가 술에 취한 상태라 실족사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핏자국으로 보면 단순히 만취로 인한 실족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뉴욕 포스트는 조지의 실종에 마피아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2012년에 미국의 TV 프로그램 48하워즈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크루즈에 탑승한 강도가 조지를 살해하고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묘하게도 제니퍼는 남편의 살해 가능성보다는 약물에 의한 실족사 가능성을 더 믿는다고 하며 그녀가 독자적으로 조지의 가족들을 제치고 크루즈의 소유 회사인 로얄 캐리비언과 100만 달러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하면서 의혹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녀는 FBI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빅토르 초이? 사건의 여파로 5명이나 자살했어요? 이야.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 빠빠이.